우리가 개념을 완벽하게 알아야 계산이나 연산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학기 공부 계획 제안하고 이제 Q&A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 2학년 2학기 내용들 우리 한번 쭉 보면요. 2학기에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덧셈, 뺄셈, 시계 보기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아이들이 하는지를 한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력 1차적으로 잘 완성했는지 점검하시고 두 번째로 교과서 제대로 기본 문제들 풀 수 있는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문장제 문제들 접근하게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문장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단계적으로 끊어읽기 그리고 용어 그리고 개념들 그리고 표현들 익숙하게 하고 그다음 식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것까지 이런 단계를 가도록 좀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학년은 당연히 중요한 거 곱셈 구구 그리고 시간과 시각이 사실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얘가 문장제 문제에서 아이들을 되게 어렵게 만드는 파트예요. 그래서 시각과 시간 이 부분이 문장제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어렵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 좀 익숙하게 연습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학년은 당연히 중요한 거 나눗셈입니다. 그리고 나눗셈과 분수 부분, 소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분수 개념들 잘 익히고 가는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학년은 누가 뭐래도 도형이죠. 도형 부분, 세모, 네모, 사각형 이런 부분들, 다각형 이런 부분들 아이들이 뭐 모르고 넘어가는 개념 없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5학년은 수의 범위와 어리막이 그리고 분수의 곱셈 그다음에 소수의 곱셈, 평균과 가능성 요 파트들에서 사실 전부거든요. 요 파트에서 계산부터 시작해서 문장제까지 뭔가 빠뜨리고 가는 부분 없는지 체크해 주시는 거. 그리고 6학년은 분수와 소수의 나눗셈 그리고 비례식과 비례배분. 비례식과 비례배분은 우리 중학교 올라가서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하게 한번 다뤄주시고 그 다음에 원의 둘레와 넓이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 공식 쓰기 시작하는 게 이 파트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헷갈리지 않고 왜 그렇게 이 공식을 사용하는지를 잘 익숙하게 하도록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원의 둘레와 넓이 구할 때 우리가 아는 파이 쓰지 않잖아요. 3.14 쓰잖아요. 그래서 이 파트들을 계산 실수하지 않고 잘 넘어가는지 체크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각 주요 단원들 체크해 주시는 게 2학기를 대비하시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기회에 문장제 한번 정복하게 해주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추천을 하실 때는 도전을 하실 때는 문장제부터 시작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연산 계산이 확실히 되는지 그리고 교과서 나오는 기본 문제들 익힘체까지 잘 풀 수 있는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문장제 도전하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장제 도전하는 김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완자 공부력 같은 경우에는 문장제를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이제 밟고 올라간 어떤 기본적인 요령들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충분히 익숙하게 연습을 많이 했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 단계로 실제 조금 난이도를 가진 교과 문제집 도전시켜 주셔야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현재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문제집으로 우리 아이들 심화 문제들 조금씩 접하게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화 문제일수록 문장제 문제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공부했던 문장제 연습이 실제로 교과서에 나오는 교과서보다 훨씬 어려운 그런 심화 문제집의 문장제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 아이들이 한번 시도해보고 그게 잘 됐다라고 하면 거기서 자신감이 또 뿜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까지 밟아주셔야 우리 아이들 2학기가 튼튼하게 준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학부모님들이 사전에 주셨던 질문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질문해 주시는 거에 대한 답변 조금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문제집을 고르는 기준과 넘어가는 기준하고 조금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돼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개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연상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문장제로 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됐을 때 넘어가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념 공부를 하는 거는 교과서나 아니면은 뭐 수학 사전이나 아니면은 교구 같은 것들로 개념 공부를 하고 연산으로 넘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 얘기는
첫 번째 교과서, 그다음에 수학 사전, 그다음에 교구 이런 걸로 아이들의 수준을 파악하는 게 솔직히 쉽지도 않아요. 문제집은 문제를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런 도구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이거는 질문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 EBS 매스나 혹은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춘 그런 개념 영상 같은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같이 보고 아이가 본인이 생각한 개념의 얼개를 말로 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시면 돼요. 이게 어머님이 생각하셨을 때 정답이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의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왔다는 거고, 우리가 개념을 완벽하게 알아야 계산이나 연산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개념만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계산과 연산 문제를 풀면서 그 개념이 조금 더 이제 자기화돼서 체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면 계산이나 연산 시작하셔도 되고요. 계산, 연산 문제집을 풀 때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념을 제대로 공부를 했느냐,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숙달을 했느냐, 그 다음에 정확도를 높였느냐, 그 다음에 속도를 어느 정도 올렸느냐, 이게 다 갖춰져야 연산과 계산이 완성됐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아이가 문장제로 넘어가기 전에 계산, 연산을 어느 정도 속도까지 정확도를 갖춰서 익숙하게 풀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개념 공부를 했고 아이가 스스로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연산을 시작을 했는데 연산이 너무 느린 것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속도를 갖췄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끊어읽기 하실 때 뒷부분이 대부분 다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문제다. 그래서 앞부분은 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중등, 고등으로 올라갈수록 앞에 힌트가 되게 길어져요. 근데 이 힌트 중에도 버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초등은 그게 조금 적어요. 초등은 버려야 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문제. 그런데 중고등으로 올라가서 문장제가 더 길어지는 이유는 힌트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 힌트를 설명하기 위한 부연 설명이 길어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것들을 잘라내는 요령도 아이들이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아이들의 힘을 믿으셔야 돼요. 아이들이 이런 문제들을 요령을 처음에 알고 하는 방법을 알았다고 했을 때 여러 번 연습해 가면서 본인이 체득하면서 이제 걸러낼 수 있는 힘이 갖춰지니까 그 부분을 아이한테 좀 믿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이한테 기초적인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독서는 문장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문장제가 안 되고 서술형이 안 돼서 논술학원을 보낸다. 이거는 B, 이건 아니에요. 수학의 문장제와 수학의 문해력은 국어와 논술의 문해력과는 약간 달라요. 이거는 해석의 문제이고 수학적 개념이고 수학적 표현의 문제이지, 아이가 이제 우리 책을 잘 읽고 여기서 뭐 중요한 부분을 잘 뽑아내고 요약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이런 논술의 영역하고도 조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논술학원을 다닌다고 수학 문해력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 오히려 책을 읽으면서 수학 문해력을 늘리고 싶으시다면 수학 동화를 좀 익히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서 이제 이것만은 알자처럼 이렇게 수학적 표현들을 좀 많이 익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우리 아이들이 논술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일반적인 독서량이 많다고 해서 혹은 논술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수학적 문해력이 팍팍 늘어난다라고 기대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처음에 식만 쓸 수 있어도 굉장히 훌륭하다.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이런 식들이 많이 쌓이고 본인이 이제 요령이 생겼을 때 유려하게 쓸 수 있게 된다. 어머님이 정 못 믿어오시면은 답지를 참고하게 하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이게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서술형 평가는 아니면 우리 아이들 수행 평가에서 점수를 잡아먹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길고 자세하게 쓴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점수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이 아이들이 식만 딱딱딱딱 쓴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하신다기보다는 아이가 쓴 식을 쭉 봤을 때 이 문제를 제대로 알고서 빠지는 거 없이 썼는지만 파악을 해주세요. 그것만 썼다면 너무 길지 않아도 답지처럼 쓰지 않아도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만 시키셔도 초등 때는 충분하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저는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꾸준하게 푸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예 집중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문장재는 연산의 대체품이라고 저는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고민 좀 하시는 게 연산은 계속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연산 문제집을 매일 뭐 4페이지씩 이렇게 쭉 풀렸는데 4페이지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문제집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른 연상 문제집으로 대체해야 되나? 아니면 학년을 올려야 되나? 막 이렇게 막 고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연수를 멈추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럴 때 저는 두 가지 솔루션. 첫 번째는 학년을 올리시되 초등 안에서만 올리셔라. 초등인데 중등수학 시작도 안 했는데 중등 연상 문제집 풀리는 거는 조금 악수다.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연상 문제집을 언젠가는 끝이 나기 때문에 조금 비중을 줄여서 연산을 뭐 2, 3일에 한 번씩 아니면 하루에 한 페이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하셔라도 방법이기는 한데 연산이 끝났다. 그러면 그 자리를 문장제가 딱 대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평소에 연산을 하루에 4페이지씩 했었다면 연산문 교재가 끝났다면 이제 문장제를 하루에 4페이지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그냥 습관처럼 이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름방학 혹은 이번 2학기라고 해가지고 딱 문장제를 끝내는 기간으로 잡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이가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머릿속에 쫙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왔다면 교과 문제집을 풀면서 그렇게 배운 문장제의 그 힌트들이 실제 문제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훈련을 시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전자라면 공부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루에 4페이지 꾸준하게 시키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거를 조금 방학이나 아니면 2학기 때 딱 집중적으로 끝내겠다라고 한다면은 하루에 그것보다는 조금 장수를 늘려가지고, 왜냐하면 문제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난이도가 이렇게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끝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요거는 선택이시지만 어쨌든 아이가 문장제를 좀 어려워하거나 문장제를 하기 싫어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상대적으로 쉬운 문장제 문제집을 통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나서 좀 자신감을 갖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학교 다니실 때, 제가 학교 다녔을 때, 그리고 지금 뭐 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와 지금 초등도 다르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 막 길게 봐야 3학년 정도까지는 학부모님들이 가르치시고 그 이유는 가르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1, 3학년도 가르치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우리 엄마가 쉽게 가르치는 방법을 대체할 만한 너무 많은 훌륭한 그런 대체품들이 많이 있어요. 영상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뭐 아까 말씀드린 수학 동화 같은 걸 통해서 아니면 무슨 교과서도 요즘 굉장히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나와 있고, 그리고 유튜브만 봐도 각 지자체에서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교과과정 그 활용 영상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요즘 EBS는 교재만 사면 다 공짜잖아요. 그래서 EBS를 활용을 하셔도 괜찮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부모가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개념 공부나 뭐 그런 기본적인 공부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우리가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되고요. 3학년 이후에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함부로 가르치기에는 아이들 내용이 우리 때보다도 더 어렵고 뭔가 좀 복합적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아이가 스스로 교과서를 보고 참고서를 보고서 공부하게 하는 것들을 조금 연습을 시켜주시는 것도 좋고 EBS 같은 것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조금 아이가 스스로 조금씩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훈련들을 시켜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저는 풀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제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풀이 과정에 오류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정확하게 풀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사실은 맞죠. 근데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이가 풀었던 게 틀렸을 수도 있고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고 판단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아이가 풀어서 답이 나와서 답이 맞았다면 일단은 칭찬을 해주시고 네가 이렇게 풀어서 답지와는 다르지만 똑같이 답이 나왔네. 너무 잘했어. 그런데 답지에 나와 있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한 방법이거든. 이렇게 풀어도 돼.
네가 푼 방법도 맞지만 이렇게 푸는 방법도 맞으니까 우리 이 방법도 한번 공부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아이가 두 방법들을 다 익히고 갈 수 있게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중요한데 당연히 이런 말을 했다고 아이가 알았어 엄마 하고서 해설지를 같이 보고 이런 아이들이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네가 푸는 법도 맞지만 요 답지대로 풀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는 요 방법도 참고해서 한번 풀어라 라고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 공부 욕심이 있는 아이들은 그거를 또 익숙하게 나 다음에는 저렇게 빨리 풀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이가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보지 않더라도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아이가 스스로 어떤 문제를 풀어냈다는 거는 어느 정도 푸는 힘이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게 우연하게 풀렸다면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풀었을 때 똑같이 또 답이 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두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아이가 어떻게 검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자기가 풀어놨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풀어서 답이 틀려졌다. 이거는 검산의 의미가 없다. 이러면은 앞에 풀었던 게 정답일 수도 있고 다음에 풀었던 게 정답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만약에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풀었는데 그래서 결국에 또 틀렸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헛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검산을 하라고는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검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풀었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검산을 했다면 그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지금 검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확답을 드릴 수도 없지만 우리 학부모님이 보셨을 때 그냥 평소 풀었던 문제랑 똑같이 검산을 한다. 그래서 틀린다. 그럼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검산했는데 틀렸다. 그거는 의미가 있고 그렇다면 두 방식 중에 틀린 방식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맞았던 방식이 맞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그 맞았던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교훈을 또 얻을 수 있겠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계적으로 푸는 데가 어떻게 보면은 잘 훈련시키셨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잘 됐지만 과정 중에 아이가 저 과정에서 수학이 재미없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그래서 물론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될 때 기계적으로 푼다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빨리 푸니까. 근데 그렇게 익숙해진 아이들은 확실히 수학에 대한 흥미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분량을 조금 조정해 주시는 게 1차적인 해결책인 것 같아요. 아이가 기계적으로 푸는 거에 익숙해졌다는 얘기는 빨리 푸는 거에 익숙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제는 확실히 한 문제를 푸는데 연산보다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할애를 하시고 문제를 분석하는 게 문제 하나를 풀었다. 그리고 분석해서 답을 냈는데 또 하나를 풀었다. 문제 한 문제를 두 문제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문제 하나를 풀지만 이 풀이 과정 중에 내가 두 문제를 풀었다라고 인지할 수 있게끔 평소 푸는 양을 조금 조정을 해주시면 아이가 이제 분석을 하는 것도 기계적으로 푸는 것처럼 하나의 과정이라고 인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아이가 기계적으로 푸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부모님. 그래서 기계적으로 좀 풀더라도 분석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기계적인 단계라고 인지를 하게끔 지금은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재미를 느끼게 됐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문장제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부분 많이들 해소되셨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완자 공부량 문제집 수학 문장제 특히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을 해보시면 우리 아이들 문장제에 이제 앞으로 두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각 학년의 부족한 부분들 한번 풀리시고 아이들이 그 부분에 좀 익숙해졌다라고 하면은 부족했던 학년들 아니면 앞으로 공부할 선행 과정들에서도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좋은 이제 마메톡에서 또 인사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교집합을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